자, 시사건건 2부 시작합니다. 자, 시사건 2부에서는 카스맨님이 논문급으로 조사를 하신 신재민 네. 사무관 전 사무관이죠. 전 사무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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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의 사무관이 5급 네.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네. 고대를 나오고 네. 굉장히 엘리트 코스예요. 보니까는 졸업하고 뭐 한 2년 네. 그러니까 빨리 네. 굉장히 빨리 행정고시를 패스한 네. 친구고 4년 만에 합격했고 4년 근무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네. 했죠. 네. 자,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신재민 씨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뭔지부터 제가 그 요약을 해서 다 읽어본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그 이번에 진행이 될 그 과정이 신재민 씨가 그 폭로글을 쓴 그 1부, 2부, 3부로 해서 이렇게 길게 쓴 문건이 있잖아요. 네. 그거랑 유튜브랑 뭐 기자회견이랑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제가 그 순서대로 그 폭로글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이제 쭉 드리려고 네.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재민 씨가 생각하는 자기가 정말 저격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네. 신재민 씨가 생각했을 때는 청와대의 역할이 지나치게 크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하면 자기가 기재부에서 일을 하는 동안 우리가 더 실무자고 전문가이고 우리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우리의 얘기를 할 때 보고가 왜 부총리한테도 가야 되는데 동시에 청와대로도 같은 비중으로 보고를 해야 되냐. 이런 보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비효율이 자꾸 발생을 하고 두 군데에서 결재가 나야 되니까 자꾸 의사결정 과정이 느리고 이런 것들을 자기는 조금 이제 이국종 교수랑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급한 일이 있는데 급한 일을 처리할 때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결정이 오래 지연되고 비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이 된다면 네. 이게 올바른 것이냐라는 그런 그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자기도 촛불 시위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최순실 그런 걸 보면서 속으로 한 다짐이 정말로 누가 봐도 확실히 잘못된 일이 있다면 공무원으로서 그 따르는 지시를 그대로 따른다기보다는 그때는 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속으로 다짐을 하고 있는 거죠. 촛불 집회에 참여를 하면서 뭐 그러면서 동시에 뭐 최순실 그 자기가 쓴 글에 의하면 그래요. 그때 최순실 정권의 K스포츠에 돈을 주자라는 얘기를 한 선배가 있었는데 선배가 그 명령을 받았는데 안 줬었다. 자기가 반대를 해가지고 안 주는 바람에 자기는 무사했고 만약에 줬으면 자기 아마 청문회 끌려갔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생각을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오케이인 건데 네.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서 확실히 잘못된 일이 있다면 노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 확실히 잘못된 일이라는 게 사실은 이 측면에서는 잘못된 일일 수도 있고 저 측면에서는 잘못된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재민 씨가 그 생각하기로만 잘못일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애매했다, 흐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라고 얘기를 할 일과 그냥 이거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하고 넘어가 보자. 아니 일단 시킨 대로 하고 좀 위에서 이렇게 뭔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야 될 그 부분이 헷갈렸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시가 애매하게 나왔을 때 자기가 이렇게 꾸며내는 자기 스스로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제 확신해 버리는 그래서 이제 노라고 얘기를 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고 두 번째는 그 글에 나오는 게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봐달라 내가 가리키는 그러니까 나는 현 정권에 대해서나 누구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이런 청와대 프로세스나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한다는 얘기를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미사일을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저기를 봐라 이렇게 네. 손가락 가르치 아니라 네. 쏴버린 거구나 그냥. 그 지목된 쪽 입장에서는 이거를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주변에 파편이 막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커져버린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관련 부서 입장에서는 초토화인 거예요. 그 갑자기 내부 고발이라고 하면서 뭐 이러이러한 막 사건을 막 네. 나열을 하니까.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왜 그렇게 느꼈냐면 유튜브 영상이랑 유튜브 그 라이브 그 전에 이 전신 염청교 때 이제 같이 하셨던 네, 그 그분. 짱새 그분이 이제
갑자기 등장을. 네,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이제 저도 그 유튜브 들어갔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저희 시사건건 그 단톡방에다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봤는데 거기에서 발언하는 그런 공개적인 발언이 자기와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전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 라이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자기 핸드폰 여기서 필요한 자료 저장하고 추려놓고 이 핸드폰 버리려고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신재민이.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유튜브로 5,000명 이상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때 그분이 말리죠. 그거 안 버려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완곡하게 말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버려야 되는 이유로 이제 지난번에 이제 홀스님이 드셨던 나의 핸드폰에 우리 술자리에서 얘기한 거. 네. 우리 성년회 때. 그때 얘기했구나. 그 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맞아요. 이거 안 되거든요. 그 포렌식이 무섭다. 이거 그렇죠. 하면은 안 돼. 내가 뭐 야동 본 거 다 나온다. 그러니까 안 돼.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게 33살 먹은 사람이 그런 거 안 본 게 더 이상한 거다. 이걸 나왔다고 너한테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당당하다면 정당히 조사를 받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방송을 좀 더 아는 사람인 거고. 당당해도 안 돼. 그건 아니야. 아무튼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 다음 날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네.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17분 한 50초쯤에 네. 그 위에 그 기자가 물어봅니다. 임성동 국장님인가? 그때 이름을 잘못 얘기한 거예요. 원래 박성동 국장인데 그 기자가 잘못한 거였죠. 임성동 국장 및 뭐 윗사람 기재부 사람들한테 압력은 없었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이 신재민 씨가 저는 핸드폰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어제 봤는데 핸드폰을 버렸나? 속으로 생각을 했죠. 버렸으니까 그럼 현재는 없으니까 없다고 얘기를 해도 되겠다. 근데 다음 날 이제 유서를 쓰고 가는데 유서에 그 얘기가 있어요.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먼저 핸드폰을 던졌는데 그게 너무 아깝다. 차라리 이럴 거였으면 언론사에 넘기고 죽을 걸 뭐 이러면서 유서에 남기거든요. 그러면 뭐야 핸드폰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있었는데 기자회견 때는 없다고 얘기했고 다음 날에는 또 그 핸드폰을 있는 거잖아요. 버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 날 그 경찰 발표로는 유서와 함께 핸드폰이 발견되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있다 없다 다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봤는데 그 마지막 그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전날 만났던 대학 선배가 연락 목적으로 핸드폰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배 핸드폰이고 본인 명의 핸드폰은 발견된 게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바다에 버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강에다가? 네, 강에다 버린 건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람이 얘기한 증거의 대부분은 카톡 캡처랑 자기가 그 일할 때 찍었던 메모를 사진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자료를 백업해놨다고 했지만 사실 그 핸드폰을 사실 제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드루킹 사건 때도 봤지만 USB 변기에 내리다가 구속됐거든요. 증거인멸 우려로 걔네들이 드루킹 구속된 게 너무 어설퍼 걔네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수사가 들어가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인데 그렇죠. 이거를 본인을 지킬 수 있는. 네, 본인이 맞다면 본인을 지킬 수 있는 자료인데 성적 취향이 너무 독특한 거 아니었을까요? 뭐 그런 그거는 여기서 얘기를 하기 되게 진지한 얘기라. 아무튼 네. 그 휴대폰을 네. 버린 거는 맞는 것 같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버린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보면은 가끔 그 휴대폰에 대한 얘기들이 막 커뮤니티에도 돌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게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그 라이브부터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를 거기다가 정리를. 고파스를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전 못 들어가죠. 그래요? 저는 다른 학교라서 그 학교가 아니라 여왕의 신부님이시지. 네. 그렇죠. 고파스가 네. 못 들어가더라고요. 타 학교는 못 들어가죠. 같은 학교 커뮤니티라서. 대부분은 못 들어가죠. 네. 그 학교. 그렇죠. 그분 그분도 이제 그 고파스로 연락을 해가지고 그 방송이 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이 있다. 그리고 이 신재민 씨가 그런
단점이 있었다라는 거를 저는 판단을 한 거고요. 이게 요약이고 네. 그러면은 신재민 씨가 쓴 글을 이제 한 줄 한 줄 그 제가 요약을 했는데 하나하나 보면서 네. 어떤 과정으로 이런 그 유출이 일어났고 어떤 과정을 이 사람이 그 퇴사하게 되었는지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3번부터 시작인데 네. 2018년 2월에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 차관 그 채권 네. 채권 국채 문제 말고 그 일부에 이 사람이 먼저 쓴 그 KTNG 건을 먼저 썼어요. 네. 그래서 KTNG 건을 보면 2018년 2월에 이 차관에게 결산 보고를 하러 서울지방조달청에 갔고 10시에 보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보고가 미뤄졌대요. 점심 네. 이후로. 네. 그래가지고 자료 검토차 공용 컴퓨터를 켰대요. 근데 바탕화면에 대외주의 차관 보고 KTNG 동향 보고 확인이라는 파일을 발견한 거죠. 바탕화면에. 네, 바탕화면 공용 컴퓨터 컴퓨터에. 바탕화면에 있었대요. 어. 그래서 이게 그 뭐야 이런 것까 흘리고 다니네 하는데 네. 궁금했으니까 자기가 열어봤대요. 네. 왜냐하면은 그때 그쪽 안에 기재부 안에 좀 KTNG 사장에 대한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뭐 기업은행을 통해 가지고 뭐 하려고 한다 뭐 그런 소문을 자기가 들은 술자리인지 어딘지 들었다는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그런 게 있었구나라고 본인이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그 KTNG 관련 동향 보고라는 파일을 이제 읽었는데 거기 맨 첫 페이지에 이 자료를 제가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MBC 캡처를 했는데 네, 이거 한번 사진 네. 한번. 아 근데 PD님이 네. 이 MBC 거라서 저작권 상관없어요. 이런 거. 상관없어요? 네. 어차피 그러면은 파일이니까. 네 제가 드린 이거, 거를 네, 이거 상관없습니다. 네 한번 파일만 열어주시면. 네. 근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시 KTNG가 그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게 뭐냐면 KTNG가 MB 라인이에요. 아 사장이. 네. 그러니까 네. KTNG가 그 KTNG의 뭐 하여튼 그 상왕이라고 불리는 그 월간 조선에 나온 얘기입니다. 상왕이라고 불리는 뭐 그런 사람이 그 이명박 부인인 김윤옥의 네. 사촌 오빠예요. 네. 그러니까 그 대구 경북 라인으로 이제 그 안에 사장단과 이사진이 똘똘 네. 뭉쳐 있는데 KTNG 네. 동향 보고. 네, 동향 보고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동향 및 전망이 사장이 연임을 선언하면 그러면은 그냥 과거에 사장이 연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사장이 적합한지를 이사회에서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적합하면 그냥 바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후보 그 공모 그런 거 없이 넘어가는 시기이고 그리고 만약에 사장이 연임을 안 한다 그러면 공모가 들어가서 한대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번 사장은 연임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회 인원들이 사장이 측근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사장이 연임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할 것이다. 네. 그래서 대응 방안으로 얘기를 한 게 정부가 이제 시장 사장 선임 과정 개입이 불가능하다. 다만 기업은행이 지분이 있기 때문에 사장추진위원회에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요구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주주권 행사로 해서 비공개인 사추위 위원 명단이랑 진행 절차를 공개 요구를 하자. 네. 그런데 정관상 그 사장 후보자 추천 그런 것들은 이제 정부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외국인 주주에 대한 그런 설득 작업을 통해 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해보자라는 건데 이 건을 보고서 확신을 한 거예요. 이 그 신재민 씨는 네. 청와대가 이거를 지시했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었구나라고 확신을 한 건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방금 그 파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정부 문서에서 청와대 개입이 들어가면 그 제가 양승태 건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VIP 혹은 BH라고 BH가 나와요. 나오죠. 청와대는 근데 여기 보면은 청와대랑 BH라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보고 자료가 대외주의 차관 보고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관에게 보고하기 위한 문서라는 거고 그리고 이때 그 기재부에서 얘기를 한 게 이거를 만드는 그런 곳에서 그 부처에서 차관 보고용으로 만들었는데 보고가 들어가진 않은 문건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거든요. 네. 그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재부가 그 산업은행을 이제 기업은행을 그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기업은행에 그런 그 영향을 줄 수는 있대요. 네. 근데 저 자료만 가지고 이제 청와대 건을 확신을 해버린 확신을 거죠.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쵸. 왜냐면 BH나 VIP가 있었으면은 그러니까는 뭐 네. 킹리적 가심을 할 수는 있으나 네.
이거가 확실한 증거다라고 그렇죠. 터트릴 만한 네. 거는 네. 애매하죠. 저걸 봤을 네. 때는. 그러니까 물론 기재부 안에서의 검토가 있었다까지는 오케이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 확실을 갖기는 저는 어려운 건데 네. 신재민 씨는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네. 이 자료를 바로 가지고 간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일단 이런 게 있네 하고서 속에 마음에 그런 네. 마음에 그런 걸 품고서 네. 보고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그 이후로 뭐 술자리랑 뭐 그런 거에서 막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뭐 KTNG 사장에 개입을 하려고 한다는데 민영 기업에 관여하는 게 말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네. 뭐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신재민 씨 생각으로는 민영화된 사기업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사장을 바꿀 수가 없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마치 LG나 삼성의 사장을 청와대에서 바꾸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나는 실망이 너무 컸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정말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하는 거냐? 근데 사실 어떤 식으로 청와대가 지시를 내렸는지도 신재민 씨도 파악을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들은 얘기로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네. 뭐 기억은 안 나. 술자리인지 지나가는 말인지 네. 뭐 이런 그렇죠. 멘트가 있다는 거죠. 이번 네. 정권 네. 청와대에서 KTNG 사장을 바꾸려 한다는 내용을 들었다. 네. 내가 그렇죠? 들은 얘기다. 네. 근데 그 얘기가 술자리인지 지나가는 얘기인지는 기억이 네. 잘 안 난다. 누군지 뭐 그런 얘기도 예. 잘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인 네.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네. 말이 되는 거냐라는 말도 자기가 들었다.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또 이제 헷갈리게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네. 뭐냐면 지금 이거는 나무위키도 다 틀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월간 조선이나 그런 데서도 좀 보수 언론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서울신문 건을 얘기를 해요. 맞아요. 서울신문 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 자기가 2015년에 출자관리과에 근무를 하던 당시에 서울신문 사장 교체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과장이 서울신문 사장 선임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음 사장은 김영만 씨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후보들의 계획서를 분석해서 논거를 넣어서 배점표만 그럴싸하게 만들면 되는 거라서 열심히 만들고 과장님 칭찬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KTNG 그 건을 듣고 이 사람이 그걸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2015년 출자관리과 근무 당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출자관리과 근무 당시 김영만 사장이라는 사람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김영만 사장이라는 사람은 MB의 언론특보로 일하던 사람이에요. 네. 위키트리 부회장이었고요. 네, 하여튼 네, 위키트리라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나무위키에도 그렇고 월간조선이나 그런 데도 그렇고 다 지금 현재 그 현임 그 사장인 그 고광헌이라는 그 서울신문 사장이 네. 한겨레 사장 출신이고 올해 취임했거든요. 이 고광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KTNG만이 아니라 서울신문도 사장 교체에 관여를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글들이 월간조선에서도 엄청나게 크게 얘기를 했고 여기서 이렇게 고광헌 씨를 얘기를 하면서 한겨레를 몰아가고 있는 건데 네, 지금에 있는 서울신문 사장은 네. 한겨레 사장 출신이 네. 앉아 있으니 네. 이거는 네. 청와대가 개입해서 네. 서울신문 사장 그렇죠. 교체한 게 아니냐. 네. 근데 신재민 씨가 얘기한 서울신문 관련된 거는 2015년에 MB의 언론특보였던 그 김영만 사장이라는 사람을 들여오면서 논란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김영만 씨가 되게 편향된 친정부적인 그 발언이 그 서울신문 급격히 늘었느니 뭐니 막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는 출자관리과 근무 당시에 김영만 사장 건에 대한 문서를 자기가 작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리를 하니까 이거네. 네. 내가 네. 서울신문 사장을 바꾸는 작업을 해봤는데 네. 청와대가 미는 사람 위주의 배점표를 쓸수 만들어서 내가 과장한테 칭찬 좀 받아봤고 네. 이걸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네. 지금 지금 현재 서울신문 사장도 네. 이렇게 됐을 것이다. 네. 그런 건가요? 그런 건데 또 헷갈리게 만드는 게 뭐냐면 유튜브 영상에서 KTNG 사장 교체는 잘 안 됐지만 서울신문은 성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KTNG 말고 지금 백인용 사장 말고 그 고광헌은 성공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KTNG가 MB 라인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2013년부터 박근혜 정부에도 KTNG 사장을 MB 라인을 끌어내고자 하는 작업이 들어갔어요. 아, 움직임이 있었겠죠. 움직임이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그 감찰이 들어가고, 그리고 실제로 42명인가가 뭐 조사되고, 당시 사장이었던 사람은 끌려갔다 오고, 네. 한번 갔다 오고. 아, 갔다 왔어요 이미. 근데 갔다 와가지고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현재 KTNG 복지재단 이사장이에요. 아, 감옥 갔다 온 사람이.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민영진이라는 사람인데, 백복인이라는 사람을 사장으로 만들고 자기가 사퇴를 한 다음에 감옥을 갔다가 지금 백복인이라는 사람이 KTNG 사장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갔다 와가지고 다시 KTNG 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요. 그런데 복지재단이 진짜 좋은데 돈 쓰는 데라. 그러니까요. 진짜 좋거든요 거기. 그래서- 돈을 어떻게 돈을 쓰고 네. 잘 썼는지 칭찬받는 부서예요 거기는. 네. 그래서 거기가 지금 되게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그때부터 들어와가지고, 박근혜 때부터. 네, 지금도 금감원에서 정밀 감리라고 그냥 감리 들어간 다음에 네.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혹시 더 깊게 봐야겠다 뭐 이런 게 있대요. 정밀 감리를 지금 김현장을 써가지고 지금 방어를 하고 있고, 최대한 KTNG는? 네, KTNG는 김현장을 써서 방어를 하고 있고, 아니까. 최대한 늦게 자료를 제출을 하는 걸로 시간을 좀 끌고 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감리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신재민 씨가 서울신문 이거를 쓸 때는, 그때는 그 전에 KTNG 사장을 하려고 했던 건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얘기였던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서울신문 그때 자기가 그 문서를 쓸 때는 2015년이었으니까 네. 지금 정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김영만 사장을 넣은 거라는 거를 자기가 썼는데, 네. 뭐가 문제냐면 나무위키의 폭로글이 예전에는 1, 2, 3부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월간조선 걸로 폭로글로 하나로 바뀌었거든요. 네. 월간조선에는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신문 검색하면 없어요. 그 부분의 내용이 빠졌어요. 사라졌구나. 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전문이 되게 길거든요. 근데 이게 뿔인지는 저는 잘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은 고광원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청와대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한 얘기가 나오는데, 나무위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그 폭로글 같은 경우에도 원본 고파스에 올라온 원문을 저는 좀 링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월간조선에 들어가 있는 거가 전문을 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월간조선에서 되게 길게, 조선일보가 되게 잘하거든요. 맞아요. 길게 그런 걸 하면서, 제가 왜 KTNG 그걸 알았냐면, KTNG도 월간조선에서 한번 팠어요. 그때 비리건, 그러니까 MB 박근혜 정부 때 MB 인사들에 대한 비리를 깊게 파줬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번에도 고강원 관련돼서 서울신문 그걸 깊게 파줬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월간조선이 약간 헛발질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상한 거를 사람이 알면 별로 안 좋으니까 그 부분을 저는 의도적으로 덜어낸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한번 여러분이 원본이랑 거기 있는 거랑 찾아보시면 약간 문서가 다른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나무위키에서 검색을 했을 때, 그래서 저는 그 폭록을 바뀐 거 원래대로 1, 2, 3으로 돼 있던 걸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서울신문권을 여기서 제가 결론을 내고자 하는 거는, 서울신문권에서는 자기가 그 자료를 작성을 했는데 그 자료는 김영만 사장 거였고, 이거는 현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2015년에 있는 취임식이었고, 그때 KTNG 사장 건이랑 지금 사장 건이랑 이제 정보가 중복이 된 거죠. 그게 그 건과 이 건이 두 개의 별도의 사건인 거예요. 박근혜 때 했던 그 KTNG 사장 교체 진행 건과 현 정부의 그 KTNG 뭐 사장 교체인지 그 지시, 그거는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런 소문,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신재민 씨 머릿속에는 그게 짬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믿게 되는, 그렇죠. 약간 그런 네. 에러가 난 과정이 있다라고 지금 추측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언론에서도 좀 명확하게 구분을 안 지어줬어요. 복잡한 건 싫어하죠 언론들이. 네. 네. 그리고 의도적인 삭제도 저는 들어갔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신경을 써서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다. 16번인데요. 네. 3월 초에 차관 보고를 위해서 서울로 또 다시 올라가서 똑같은 공용 컴퓨터에 앉아서 봤는데, 한 달 전에 바탕화면에 있던 그
대비 그 차관 보고 문건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전 네. 이것도 웃겼어요. 네. 뭐야 이 공용 컴퓨터라는 이거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학교 컴퓨터도 껐다 키면은 삭제되거든요. 그렇죠. 그 기본 그거만 남겨. PC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누가 자료를 남겨둡니까? 그런 네. 이거를 보고서 이때는 자기가 그동안 한 달간 마음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걸 그냥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내가 이거 기자한테 보내야겠다 하고 평소에 알고 있었던 그 M사니까 MBC 여기 뭐 방송이 나왔으니까요. MBC의 엘모 기자에게 이 자료를 문건을 전달을 했대요. 네. 그래서 이 문건을 전달을 해서 기사를 내도 되겠냐? 그러니까 뭐 내도 된다 그러고 있는데 3월에 건넸으니까 기사가 5월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죠. 가시방석인 거죠. 아 기사가 나오면은 뭐 이렇게 어떻게 될 건데 그래도 나는 잘한 거야 라고 하면서 속으로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청와대에서 KTNG 그 사장에 개입할 순 없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5월에 이제 문서가 딱 나왔는데 자기는 청와대를 노렸는데 방송의 톤은 기재부를 노린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문서가 청와대 얘기가 없으니까. BH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 언론사에서 그렇죠. 하지만 MBC 정도 되면 최소한의 팩트 체크는 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네. 갑자기 소설을 쓸 네.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에 기재부 차관 보고 출자 관리과 뭐 그쪽인 것 같다라는 거는 그렇죠. 알겠지만 네. 뜬금없이 이 자료만 보고 그 MBC에서 킹리적 가심으로 청와대 개입설을 하기에는 위험하죠. MBC도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까 네. 기재부 내에서 그냥 그렇죠. KTNG 사장을 네. 그러니까 네. 개입할 수는 없으나 기업은을 통해서 뭔가를 네. 네. 시도를 해보자라는 네. 뉘앙스의 문건이 나온 거지. 네. 이게 청와대의 지시로 이렇게 한다라는 게 문건 내에 어떤 흔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딱히 보면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막 불법적인 지시 내용이나 강압적인 그런 게 잘 없어요. 맞아요. 이게 보면 할 수는 없다. 네, 그렇기 이렇게 때문에. 네. 그러니까 동향과 대응 방안 뭐 이런 거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리고 정상적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그래서 이쪽에 얘기가 이제 그 나온 거예요. 대응이 이게 사실 차관 보고라는 문서인데 차관한테 보고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우리가 제 뭐 기업은행의 일주주기 때문에 이런 발언권을 할 수 있다는 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흐지부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아니 이게 왜 흐지부지 되지? 되게 중요한 건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한 건데 그러고 나서 자기 생각엔 아이러니하게도 문건 유출 경로를 파악하라는 지시가 나왔대요. 근데 이게 왜 아이러니해요? 문건이 나갔으면 누군가 이게 비밀 문서 내부 문건인데 누군가 그렇죠. 유출을 했으니까 이거를 조사가 들어가는 게 당연하겠죠. 네. 근데 본인 생각은 이게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이 잘못된 일에 집중하는 게 맞지. 누가 문건을 유출을 했느냐가 야를 그거를 깊게 파는 건 자기는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재민 씨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사가 당연히 들어가고 기재부 누군가한테 막 이렇게 물어보고 기재부에서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기업은행 어디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에 연락해서 전수조사해라 나오고 청와대에서도 뭐 특별 감사반이 와가지고 특별 감사하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돼가지고 자기가 불편해진 거예요. 막 사람들이 누가 했대 막 하면서 야 그거 했겠어? 야 그거 나오겠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웃으면서 하는데 나오겠어요? 속으로 맞장구 치면서도 속으로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존경하는 무슨 그 박성동 국장님인가 뭐 그런 사람들한테도 자꾸 어디 불려가고 뭐 힘든데 뭐 신재민 사무관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심리적 압박이. 네. 그러니까 본인은 네. 뭔가 정의감의 내부 고발이라고 했는데 네. 청와대를 까면서 손가락으로 청와대를 가리켰는데 자기는 네, 그렇죠. 방송국에서도 청와대 언급이 없고 왜냐면은 네. 보통 이제 이 MB 정권이나 네. 박근혜 정권에서 내부 문건이 이제 밖으로 쏟아져 네. 나올 때는 네. VIP, BH 네, 뭐 그게 이런 나와요. 문구들이 나와요. 그래서 네. 이거 청와대가 개입한 흔적이 네. 청와대의 지시로 만들어진 흔적들이 네. 그냥 공무원들은 이게 내가 어떻게든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는 거를 네. 꼭
남겨놓는 습성이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구의 지시 뭐 이런 그렇죠. 거가 들어오면은 네. 거의 꼭 남겨둡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네. 그 MB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서 네. 문건이 이제 외부로 네. 유출될 때는 네. 그런 이제 네. 표시들이 등장을 네. 하죠. 그래서 이제 네. 이게 청와대 지시로 된 거냐 막 이렇게 네. 해서 네. 수사가 들어가고 의혹이 네. 생기곤 하는데 네, 제가 맨날 하는 양승태 건도 그 보면은 한 180개 보면은 청와대나 블루하우스 BH나 VIP라는 얘기가 나와요. 청와대 언급이 될 때는.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신재민 씨의 생각은 나로 인해서 기재부 전체가 피해를 본 것 같고 문건 내용이 사실인지 그게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누구도 고민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청와대 지시 사항이니까 뭐 내용이 중요했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 네. 그래서 그리고 국장님도 고초를 겪지, 기업은행에도 막 전수조사하라는 연락하냐, 네. 기업은행에도 피해를 주는 것 같지 뭐.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게 자기는 이거 네. 청와대 개입이 확실하다 이 문건만 봐도 네, 그러니까 그렇죠. 기재부 사람이니까 네, 이거는 기재부가 이렇게 그냥 단독으로 움직일 리가 없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분명 압력을 넣어서 네. 기재부가 움직인 것이다. 네. 라고 기재부 사람인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네. 이 문건을 MBC에 그래서 유출을 시켰어요. 네. 청와대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네, 이런 부당한 일들이 네. 자기가 해본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자기가 해본 일이잖아요. 사장을 바꾸는데 이런 그 네. 서울신문 사장을 바꾸는 자기가 네. 과장한테 칭찬도 받고 이런 일을 네.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은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정권이 바뀌어도 네. 달라지지 않는구나. 네. 해서 이거를 이제 올린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 문건이 빼박 증거라고 하기에는 네. 그게 없는 거예요. BH나 VIP 얘기가 없고 그리고 흐지부지 되고 당연히 문건이 유출이 됐으니까 기밀 문서인데 누가 유출을 했느냐에 대한 조사는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렇겠죠. 이건 뭐 일반 회사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얘기죠. 최근에 그 청와대에서 기밀 문서 꺼내고 왔다가 그 뭐 가방 잃어버려가지고 문건 잃어버린 그것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당연히 기밀 유출한 거니까 그 사람 조사 받아야 돼. 왜 들고 나갔느냐. 청와대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네. 청와대의 압력이다라고 확신해가지고 유출시킨 문건 때문에 네. 자기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고초를 겪고 있으니까. 그렇죠. 누군지 안 나오니까. 근데 네. 거기서 또 제가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또 우스웠대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 처음에 바로 얘기 안 하고 네, 그 시간이 이미 좀 다 지나니까. 막 불려가고 조사받고 네. 이러는데 갑자기 네. 이거 안 되지. 원래 네. 뭐 초등학교 때도 뭐 잘못했을 때 네. 다 눈 감어 네. 바로 손 들어 바로 손 못 들면 영원히 못 드는 거예요. 그렇죠. 알잖아. 네. 처음에 손 못 들면 다른 애들 한반 애들이 다 네. 한 시간씩 책상에서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순간 네. 전대열하고 이제 못하는 타이밍 놓치고 그렇죠. 못해. 그래서 그 건이 예전에도 있었대요, 유출이. 근데 네. 누군지 끝까지 안 나왔다는 거죠. 네. 당연히 MBC에서는 얘기 안 하겠죠. 그러면 안 되죠. 제보자 보호해줘야 되니까. 그럼요. 어쨌든 그래야 자기네들한테 또 나중에 더 큰 거 물어줄 그럼요. 수 있는데. 그거야 언론한테 네. 너무 당연한 건데. 얘기 안 한다고 뭐라 할 수는 없죠. 네.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이제 공무원 그만두면 미안한 마음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나도 잃을 게 굉장히 많다.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은 것 같다 하면서 죄책감이 좀 흐려졌대요. 본인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일부 자기가 그래서 나온 다음에 뭐 메가스터디 계약을 하고 뭐 그렇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자기가 이전부터 좀 공무원을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2017년에 있었던 자기가 원래 했던 그 국채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이제 네. KTNG랑 서울신문은 그렇죠. 자기도 불발탄이라고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버리고 네. 국채 쪽으로 네. 네. 후반에는 딱 몰고 가서 포지셔닝을 확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더 나올 게 없다 그랬고 제가 얘기한 그 서울신문과 KTNG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조사한 거니까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KTNG 건 같은 경우에 조금 그때 당시에 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냥 KTNG 건을 또 조사하다 보니까 나온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명박이 그때 연평도 포격 사건 아시죠? 2010년에 네. 11월 뭐 22일인가 23일에 네. 네. 되게 큰 네.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한 포격을 받고 되게 뒤숭숭한 와중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보름 정도 지난 12월 9일인가 10일 이틀 코스로 발리에 무슨 제3회 뭐 무슨 민주주의 포럼인가 뭐 그런 데를 참석을 해요. 그런데 거기 갔다 오고 나서
그 한 6개월 만에 그러니까 KT 엔진은 딱 접촉을 하자마자 그 지나서 5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인도네시아의 담배 회사인 그 트리삭티라는 회사를 삽니다. 1,500억 원을 주고. MB는 항상 외국을 나가 무슨 일이 국내에서 생기고 네. 돌아와요. 아니 돌아온 다음에 6개월 지나가지고 사긴 산 건데 그러니까 좀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기사들이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왜 말도 안 되게 1,500억짜리 투자하면 검토가 되게 많이 되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거기 국민연금 자금도 좀 넣고 KTNG 자금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1,500억짜리를 이렇게 접촉한 지 5개월 만에 인수를 하냐. 그리고 인수하고 나서도 계속 적자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까지 감리받고 있는 게 그 인수 과정에서 분식회계 있고 그리고 뭐 해외 자금법 위반한 거 위반했었는데 뭐 자수를 하고 뭐 그런 게 있었고 2011년에 된 분식회계 장부가 2017년에 뭐 발견이 되고 뭐 배를 KTNG 배인데 그거를 그쪽에 회사에 그냥 넘기고 그러면서 그 회사가 갑자기 적자였던 회사가 이익이 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금감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KTNG 그때 지금 현임 KTNG 백복인 사장이 그 건 말고 다른 부동산 비리 건이 있거든요. 청주의 그 KTNG 부동산 비리 건으로 전 사장은 감옥 갔다가 지금 복지재단에 와 있고 지금 현 사장은 그 건에 조사되었는데 그 건은 무죄 뭐 이렇게 조사됐는데 무죄로 떴대요. 근데 그 건의 비리가 얼마나 크냐면 42명이 임원진이랑 노조랑 뭐 하여튼 전 직원급의 그 규모라서 하여튼 그 사장이 물러나서 감옥 가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 측근인 백복인이란 지금 현재 사장을 꼽아주고 갔다라는 평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민영진을 빼면서 원래는 박근혜 쪽에서 자기 인사를 넣고자 시도가 들어갔는데 그게 실패하고 이제 백복인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백복인 씨가 이 트리삭티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외화 유출 뭐 그 자금법 위반 뭐 무슨 등록 신고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안 돼 있는데 뭐 이걸 한 거에 건이 걸려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금감원 감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KTNG가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동향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기업은행을 통해서 이 동향 파악을 지시할 만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전혀 건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 동향 보고 건의 마지막 건에 보면 그게 나와요. 여기 밑에 보면 조그맣게 나오는 건데 KTNG 관련 현재 트리삭티 문제로 그 관련 뭐 분식회계 의혹이 있고 그 현임 사장이 거기에 연루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 현임 사장이 하는 거에 리스크가 있느니 없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이런 건이 있으니까 KTNG를 그 동향 보고를 좀 이렇게 동향을 상태를 보고 그리고 여기서는 결정을 했겠죠. 안 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자라는 결정을 했겠죠. 주주의 의결권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자기네 재산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아마 결정을 하는 과정의 문서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된 건이고 그리고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있는 한겨레 출신 고광원 씨가 아니라 MB 언론특보 출신이었던 김영만 씨의 건을 이 사람 신재민 씨가 한 거일 것이다라는 걸로 저는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이제 차관 그 국채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가장 지금은 이제 KTNG 서울신문 거는 나도 주워 들은 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발을 좀 빼는 모양새고 국채는 내가 확실하게 관여한 거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잘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국채 얘기를 그 신재민 씨 얘기를 듣기 전에 한번 제가 먼저 좀 그 국가 재정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는 확대 재정 정책을 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써서 그 경기를 살리는 그게 뭐 뉴딜 정책이니 뭐 후보 때문이니 뭐니 막 그 옛날에 그 대공황을 극복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뭐 사실 그 4대강 사업도 어떻게 보면은 그 확장 재정 정책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확장 재정 정책의 문제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꼽는 게 그
토목공사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확장 재정 정책이 이제는 좀 약발이 떨어진다. 그쵸. 이게 돈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이제 확장 재정 정책을 펴는 요즘의 그 추세잖아요.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거기 외국인 노동자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그만큼 단기 일자리가 네. 늘어나지도 않는 데다가 뭐 네. 그런 효용성에 대한 얘기는 네. 토건족만 배부르게 하고 네. 이게 돈을 빼돌리기 너무 좋은 대형 공사들이 네.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서 그 기재부가 그 신재민 씨가 있었던 국고국이 있고 거기에 이제 경제 정책을 관련하는 그런 국이 따로 있겠죠. 그럼 위쪽에서 생각을 할 때는 그 경제 정책국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예산을 사용을 할 거고 어디에 이제 배치를 할 거냐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곳이고 국고국은 국채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빵꾸 안 나게.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회사 입장이라고 하면 돈을 빌리면 이렇게 국채가 있겠죠. 그 국채 마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고국 입장에서는 세금이 많이 거쳐가지고 여윳돈이 좀 생기면 그리고 그 채권을 빨리 좀 갚아버리면 속이 편하죠. 내년에 어떻게 세입이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적자성 국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2017년에 마이너스 통장을 28.7조 원을 하자라는 걸 그 전해인가 연초인가 정한대요. 네. 그러면은 28.7조를 하는 건데 이때 당시 상황에서는 20조 정도는 사용을 했고 8.7조는 남아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그러면은 이때 바이백이라는 게 뭐냐면 그 8.7조를 지금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지금 빌려서 만기가 가까운 걸 딱 팔아버리면 네. 만기가 늘어나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좋고 편한 거예요. 국고국 여유. 입장에서는 네. 왜냐면은 만약에 세금이 지금처럼 세수가 좋아가지고 뭐 갚는데 무리 없고 뭐 넘치면은 상관없지만 전에 박근혜 때도 그렇고 전에는 2.2조 플러스였는데 그 전에만 해도 뭐 이자도 못 갚니 빚이 계속 늘어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있었거든요. 네. 국고 세금이 좀 수입이 적어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이 국고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재무팀이잖아. 자기네들이 이제 채권을 갚고 해야 되는데 이 채권을 갚으려면 또 다른 그 적자국채 28.7조가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추가 국채를 내야 돼요. 그거를 야당에서는 항상 반대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는 거고요. 민주당 때는 자한당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반대를 하겠죠. 명분은 뭐냐면 돈 어디다 함부로 써가지고 돈 부족하게 만들었냐. 안 된다. 네, 뭐 하면은 네. 항상 이제 뭔가 큰 거 네. 딜을 네. 해줘야 이제 네. 추경 예산 뭐 잡아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고국 입장에서는 이 8.7조를 추가로 그러니까 예산 그 경제정책국 입장에서는 네.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싶어해요. 그렇죠. 자기네들은. 네. 그러니까 8.7조 빌릴 수 있는 거 빌려가지고 예산으로 하자. 그리고 국고국 입장에서는 8.7조 이거 다시 빌린 다음에 빠른 거 갚아가지고 바이백 해가지고 처분하자. 라는 일단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8.7조는 일단 땡기고 네. 이제 만기가 가까운 거를 이거를 갚아서 네. 여유를 좀 네. 갖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부채는 그대로 네. 그 대신에 이제 갚아야 될 날짜는 좀 여유가 생기는. 네, 그거와 더불어서 그 신재민 씨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8.7조 아예 하지 말고 그냥 돈도 많이 남는데 갚아버리자. 남는 돈으로 8.7조 땡기지도 말고. 세수한 네. 걸로 이게 갚아야 네. 된다. 바이백도 안 된다. 네, 그러니까 28.7조 왜냐면 지금 돈이 남는데 뭐하러 이거 네. 남는 돈을 뭐하러 더 땡기냐.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 국고국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고 네. 보니까 그 각 정부 부처에서도 네. 자기 파트에 따라서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네요. 그렇죠. 8.7조의 네. 네. 이 국채를 네.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냐라는 네. 게 네. 뭐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신재민 씨는 네. 신재민은 국가를 위해서 이제 8.7조는 무조건 취소하고 네. 여유 자금으로 있는 빚도 갚아야 된다. 그래야 이자라도 조금이라도 덜 내니까라고 그쵸. 생각을 이게 하는 건데. 신재민 이제 네. 근데 이제 이 정부 부처에서는 각 네. 부처별로 네.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그렇죠. 영역이 또 있군요. 네. 아. 그러니까 기업 회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네네네.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미리 좀 땡겨 놓, 그러니까 정확하게 못 하잖아요. 그게 좀 맞아요. 여유 있게 땡겨 놓으면 여유 있게 좀 더 투자를 많이 하고 빠듯하게 하면 빠듯하게 쓰게 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 정책을 결정을 하는 거는 더 위쪽에서 결정을 하겠죠. 이거는 아마 좀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네. 같은 회사 내에서 네. 부서가 다르면 엄청 사이가 이렇게 안 좋은 부서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같은 회사인데 네.
같은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부서를 위해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정말 협조가 안 되고 막 서로 막 앙숙인 부서들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부처 입장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영역이 될 수도 있군요. 그래서 그 위쪽에서는 뭐 근데 이 얘기도 이제 나중에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그 국고를 이제 빚을 갚아서 이자를 덜 내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 그 다른 정책이나 뭐 그런 것들 때는 차라리 이때는 좀 여유 있게 써가지고 이걸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문제로 이제 어디에는 예산이 덜 들어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막는 그 역할을 하는 건데 그 국고국 입장에서는 빚이 적으면 적을수록 일이 편해지죠. 왜냐하면은 이자도 적어지고 세금은 언제 많이 들어오고 언제 적게 들어올지 모르는데 대책이 좀 어렵죠. 그리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고 그래서 일단 그 상황에서 이쪽에서 국고국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뭐였냐면 6월 말 초과 세입이 15조로 예상이 되었대요. 자기네가 이제 2017년 6월 말에 앞으로 이제 쭉 이런 추세로 걷다 보면 한 15조 정도 초과 수입이 있겠구나. 그러면 국고국에서는 15조나 됐는데 이때 갚자. 냈던 빚들 좀 이때 좀 미리 갚아서 규모를 좀 줄여보자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기 국채를 조기 상환하는 바이백도 시행하자. 그러니까 만기가 너무 가까워오면 바이백을 이제 해서 만기를 늘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것도 되게 말이 많은 게 만기 국채를 조기 상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이자가 만기가 길어질수록 이율이 높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 국고국 입장에서 뭐가 어떤 비난을 받을 수 있냐면 너 짧은 걸로 해가지고 이자 했으면 되는 건데 왜 긴 거를 한 다음에 비싼 이자를 준 다음에 빨리 갚아 라는 그런 비난도 사실은 들을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 거예요. 어렵네. 갚긴 갚아야 되는데. 하지만 세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빵꾸 나는 것보단 낫다는 거죠. 어쨌든 마련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참에 약간 우리 항상 쪼들리고 살았는데 좀 넉넉하게 된 김에 빚도 좀 갚고 이것도 좀 여유 있게 좀 돌리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고. 공무원들은 어쨌든 세금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욕을 먹게 돼요. 왜냐면 이게 뭐 조 단위로 움직이면 진짜 이자만 해도 뭐 1,000억 단위 막 이래버리니까 1년에 나가는 돈이.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이 예상이 돼서 10월에 초과 세입이 15조나 되니까 우리 적자 국채 8.7조 하지 맙시다. 라는 보고를 올렸어요. 국고국이. 그러니까 뭐 신재민이 올렸나 봐요. 본인이 쓴 거라고 했으니까 국고국에서 올렸겠죠. 어쨌든 올려가지고 뭐 그 채권이 줄어들면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자기는 내가 그때 거기 쓴 글이 그거잖아요. 내가 이걸로 이자 비용을 줄이면은 내가 평생 할 밥값은 다 한 거다. 뭐 이런 그 약간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그 글을 썼어요. 그래서 5급 사무관이 의견을 제시해서 그게 만약에 8.7조가 안 하게 된 결론이 났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엄청 대단하죠. 근데 자기 생각에는 이게 절대 선인 거예요. 그렇죠. 이 예산이 넉넉할 때 예산을 더 땡겨 놓는 거는 안 좋다라고 본인은 너무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사실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식의 판단이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 상황인 거고 자기는 너무나도 이게 당연하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갔어요. 근데 2차관 보고까지 한 다음에 이제 경제부총리 보고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세제실에서 초과 세입이 15조가 아니라 10조라고 먼저 보고를 한 거예요. 또 걔네들은 또 이게 약간 타이트하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네들은 그냥 선형 회기 분석 정도로 해가지고 예측을 한 건데 세제실은 그 세금이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거가 더 확실해요. 그리고 좀 약간 걔네들 보수적으로 보고해요. 어차피 예측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자기네들 해보니까 그 근거가 더 부족한 거야. 자기네들 15조가. 그러니까 위쪽에서 잠깐만 이거는 보고가 아직 좀 하기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경제부총리까지 못 올라간다 이거. 그렇죠. 아직은 못 올라간다. 15조인 줄 알았는데 세제국에서 10조라는데 이거 5조는 너무 크다. 5조 크다. 이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좀 힘들다. 그러니까 근데 되게 웃겼던 게 그 다음 문단에 나온 게 세제실에서도 15조에 동의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위에는 분명히 세제실은 더 많은 모델
다양한 세수 예측 모형과 미시 분석으로 규모를 전망하는 세제실과 달리 우리는 세입 총량 기반 선형 회귀 분석을 했는데 하는 거라 근거가 약해서 뭐 자기가 왜 10조야라 그러더니 왜 15조야 그러면은 근거를 설명하기 부족해가지고 보고를 못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세제실에서 동의를 했대요. 그 다음에 근데 세제실에서는 아직 세제실장님 보고가 안 됐으니까 잠깐 좀 기다려달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보고가 안 됐어요. 보고가 11월 때까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총리는 그 자기네들이 얘기를 한 초과 세입 15조를 바탕으로 8.7조를 발행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못 들은 상태인 거예요. 아, 경제부총리 김동연. 김동연 부총리 못 들은 상태로 네. 그 밑에서 계속해서 이제 네. 여기가 네. 조율을 하고 있고 네. 최종 경제부총리한테 이런 보고를 올려서 승인을 받는지 안 받는지 네. 이거를 해야 되는 요 밑단의 사직까지 계속 네. 얘기가 있었던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못 들은 상황에서 그 갔는데 그 부총리가 회의를 하고 왔겠죠. 위에서 뭐 여러 가지 이번에 뭐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하겠냐 이런 것들. 더 큰 그림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한 네. 이야기는 네. 경제부총리는 일단 네. 알고 네. 뭐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아 내용이 많아가지고. 네. 근데 여기서 쭉 네, 가시죠. 쭉 갈게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 날에 그 11월 13일에 그 내일 아침에 부총리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네. 그 적자성 국채 발행 계획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를 신재민 씨한테 내렸대요. 네. 그래서 아 그런데 자기가 처음에 작성을 했던 부총리한테 보고가 안 된 네. 8.7조를 발행 안 하는 게 아니라 추가 발행을 진행을 하라라는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자기한테. 아, 기재부에서. 네, 기재부 차관보한테. 네, 차관보한테. 근데 자기가 보니까 그 기재부에서 이제 위에서 차관보가 얘기를 하기를 8.7조 중에 최대 발행 규모는 4조 정도 되는데 뭐 4.7조는 어떻게 썼나 봐요. 네. 근데 차관보가 그래도 그 중에 2조 정도는 발행하는 걸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그거를 준비를 하고 부통령 보고서와 함께 대통령 보고 자료도 같이 준비를 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한 거죠. 마무리를 하고서 이건 이제 신재민이 결국은 보고서를 네, 마무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2조 발행하는 보고서를 마무리를 했는데 네. 차관보가 사무관은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대요.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안 된다. 네. 이거 발행하면은 이자 물고 할 건데 이거 연간 재정 부담도 생기고 이거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집을 생각해봐라. 내가 300만 원 쓰려고 했는데 월급이 100원이면은 100만 원이면은 2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300만 원을 쓰겠지. 근데 내가 200만 원이 돈을 벌었는데 그러면 왜 200만 원 대출하냐? 당연히 100만 원만 대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회사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돈은 빌려준다 그럴 때 일단 빌려놔야 돼. 그러니까요. 그 쓰는 이율이 나쁘지 않으면 내가 필요할 땐 돈 못 구해요. 그래서 일단은 누가 돈을 좋은 쪽으로 빌려준다고 그러면 내가 필요 없으면 일단은 땡겨놔야 돼요, 현금을. 그러니까 이쪽 입장에서야 이자가 많이 되니까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저쪽에서 그 위쪽에서는 아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이 세수를 땡겨놓자라고 판단을 해놨을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얘기로는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수십 년간 반복돼 왔고 이번 정권뿐만이 아니라 지난 정권 역대 안 그런 적이 없다. 항상 그래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왜냐면은 자기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흑자 재정 난지도 별로 안 됐고 대부분 적자에다가 자기도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신재민 씨도. 그리고 그 생각해보면 땡길 수 있을 때 땡기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그쪽에서 할 일이고 여기서는 또 다른 얘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요거 정리하면은 신재민은 세수가 많으면 국채 발행을 줄이는 게 당연하고 모든 역대 정권에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지금 세수가 많은데 왜 지금 이거를 국채를 더 발행을 하려고 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역대 정권은 다 그렇게 해왔다.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일단은 신재민 씨가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 그렇죠. 그냥 역대 그런 적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차관보가 그러면 보고서 결론 바꿔가지고 적자성 국채 추가 발행 얘기 없는 걸로 하자. 그냥 내가 쓰자. 그러니까 차관보님이 존경스러웠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이 결국 차관보를 생각을 바꿨다. 네, 그렇죠. 차관보에게 먹힌 거죠. 그래서 11월 14일에 차관보가 아침 일찍
수출입은행으로 가가지고 부총리에게 보고를 했어요. 하러 갔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신재민은 국회로 와가지고 관련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를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야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재정차관보가 총리 부총리에게 대판 깨졌다. 완전 작살이 났다. 진짜 말도 안 되게 혼났다라는 얘기가 들렸대요. 그래서 좀 이따 차관보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국채 과장이랑 너랑 오라고 수출입은행으로. 그래서 가보니까 차관보의 얼굴이 완전 사색. 그 어느 정도냐면 1년차 초짜 사무관이 개 털린 것처럼 이제 털린 그런 표정이었대요. 완전 얼이 빠져 있고. 그런데 차관보가 얘기를 하는 게 공직 생활 중에 제일 심하게 야단 맞은 것 같다. 내가 정무적인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그 차관보 그리고 차관을 발행하는 것으로 보고서 고치자. 그리고 부총리가 물어봤대요. 왜 발행 규모가 8.7조가 아니라 4조냐 최대가. 그래서 발행하는 걸로 고쳐가지고 오후에 보고하자라는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김동연이 화를 냈을까? 라는 거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동연 부총리랑 위에 이렇게 갔을 때 이 사람은 보고를 못 받았어요. 8.7조 그 하지 말자라는 보고를 못 받은 상황에서 거기 가서 이렇게 해서 내년에 뭐 이렇게 예산을 쓰고 많이 쓰자. 그러면 김동연 부총리한테 물어보겠죠. 얼마나 국채 추가 발행 가능하냐? 8.7조 가능합니다. 얘기를 하면 그럼 그거 다 땡기는 거 어떨까요? 뭐 이렇게 회의를 했겠죠 위쪽에서. 그러면 그럽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와서 봤더니 안 한다 그러고 심지어 최대 규모가 4조라고 하니까 김동연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얘기를 하고 왔는데 두 가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을 바꿔야 되는 거고 하나는 자기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중요한 보고를 1, 2조도 아니고 4.7조나 줄어들고 최대 발행 규모 나도 모르게 이 4.7조는 어디다 사용이 된 거냐. 뭐 보니까 뭐 그 바이백 같은 것도 하고 뭐 했더라 그러더라고요. 재정 뭐 만기 평탄화라 그러는데 썼나 보더라고요. 나한테 보고 없이 이런 것들이 다 써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화가 났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다시 연락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쪽에서도 뭐 그럼 8.7조 되는 걸로 알고 예산을 짜고 있었을 텐데 전화를 해서 8.7조 안 되고 4조밖에 안 된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보고하고 그리고 보고해라. 그리고 이제 국채 발행 규모를 기존 4조 원에서 5조로 1조 늘려 보고하기로 했대요. 이게 그 1조 바이백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가서 1조 5조로 늘려가지고 4조가 아니라 5조로 늘리자. 그래서 차관보, 국장, 국채과장, 신재민이 같이 이제 오후에 김동연 부총리한테 끌려 들어가서 혼났대요. 네, 당연히 신재민 씨는 발언권이 없죠 거기서. 그렇죠. 위에 그 차관 보면은 5급 공무원이 경제부총리한테 직접 끌려가서 혼나면은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 안 껴주는데. 그렇죠. 너 나가 있어. 되게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인데. 그 근데 정도면? 실무자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라서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장 과장 입장에서는 차관보는 1급이거든요. 그래서 국장 과장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왜냐면 자기네들은 그 줄이는 게 맞으니까. 근데 차관보 정도 됐으면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이 이제 언론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정무적 판단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뭐가 중요한지 판단 못하냐? 왜 추가 발행할 그 국채가 8.7조 안 되는지 설명해라. 그리고 발행 한도가 처음에 4조라 그러더니 5조로 늘었다. 왜 늘었냐? 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하기론 국채 만기 평탄화를 위한 조기 상환으로 사용되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빌려서 갚았다. 미리 땡긴 다음에 오래된 거 이제 갚아가지고 늘렸다. 그 뭐 급했다기보다는 미리 그거 어떻게 땡겼나 봐요. 하여튼 사용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럼 어쨌든 간에 최대로 물량 비축해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도 8.7조라고 얘기하고 왔는데 갑자기 4조라고 얘기를 해서 4.7조를 줄이느니 어쨌든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을 테니까.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가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정권 말을 대비해서 자금을 최대한 비축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사용해야 한다.
라는 얘기가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가 여기서 나오는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줄어들면 향후 정권이 지속되는 내내 부담이 간다 라는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신재민 씨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첫 번째, 다음 해에 쓰는 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왜냐하면 회계 연도가 당해 그 공무원은 당해 마무리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한번 해봐야 다음 해로 넘어가겠죠. 근데 좀 더 크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번에 해가지고 다음에 좀 여유 있게 썼어요. 다음에 여유 있게 썼으면 다음에는 또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잖아요. 그쵸. 약간 더 크게 생각을 하면, 근데 국채가 보니까 세수가 항상 적자였어요. 네. 우리나라가. 네, 맞아요. 적자였다가 이번에 이례적으로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후반 그러니까 가면서 네. 좀 많이 거쳐서 네. 문재인 정부로 사실 4년 만에 박근혜 정부가 내려왔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네.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놔서 네. 예,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잖아요. 여유 있게 뭔가를 그 당시에는 그래서 네. 제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거를 임기 말에 네. 잘 모아놨다가 누군가 여러 명이 빨대 꽂아서 빨려고 그랬는데 네. 중간에 내려오는 바람에 못 빤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네, 근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얘기를 자기는 이건 법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줄어들면 향후 정권이 지속되는 데는 부담이 간다라는 얘기 뭐냐면, 그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바탕으로 해서 그 국채를 얼마나 발행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하겠죠. 네.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한도가 있을 거고, 네. 줄어드는 것도 너무 줄이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겠죠. 근데 일정 비율이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면 지금의 비율로 이제 부채를 이제 할 수 있는 28점 지금 한 28.7조 정도의 이제 적자성 국채 발행 그런 계획들이 GDP 대비 국채 비율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작성이 될 거 아니에요, 초반에 정해질 때. 네. 근데 본인의 생각은 이거는 박근혜 때보다 부채 비율을 줄이고 싶어서 그런 건가? 지금은 박근혜 때에서 물려받은 거니까 부채 비율이 많았다고 했는데 지금 줄이면 나중에 늘어나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한 건가? 그렇게 본인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일단 뉴스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네. 박근혜 정부의 네. 부채로 네. 이건 어차피 박근혜 정부 때 계획돼 있는 것들을 네. 막판에 이제 문재인 네. 정부가 이어받아 시행을 한 것뿐이니까 네.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실적으로 남지 않고, 그래서 네. 박근혜 정부의 부채 비율을 끌어올리고 네. 우리가 나중에 그걸 잘 갚아 나가면 네. 우리가 국가 빚을 박근혜 네. 정부는 이렇게 줄어 네. 생색내기가 더 좋다. 네. 이런 게 지금도 언론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네. 근데 거기까지 이게 판단의 근거가 뭐냐면은 김동연 총리의 정무적 고려라는 말이랑, 그렇죠. 그리고 부채 비율이 줄어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 두 가지를 가지고 자기는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논리적 비약이라 그러죠. 조금 같다 많이. 네, 머릿속으로 이 얘기만 듣고 어떻게 거기까지 가요. 거기 네. 보면 이게 비율을 신경 쓰는구나랑, 네. 그리고 첫 번째 거는 그 정무적 고려라는 게 뭐지? 제가 생각한 정무적 고려는 그거거든요. 우리 부서만이 아닌 네. 전체 부서의 고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뭐냐면 김동연 네. 경제부총리가 네. 친정부 성향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전형적인 정말 관료. 네. 딱 본인의 소신. 네. 이런 사람이라서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 나가자마자 자유한국당이 바로 로브콜 때렸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네. 김동연이라는 사람은 네. 문재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예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과 지금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왜 문재인 대통령은 저 사람을 경제부총리로 앉혀서 왜 계속 장하성이랑 네. 삐걱삐걱 소리나고 네. 왜 이렇게 언론한테 시비거리를 만들어주느냐, 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첫 번째 인물이 사실은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였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총리와의 합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28.7조 중에 뭘 땡기는 거. 그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죠. 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합의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네. 합의를 했는데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하성한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곤란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경제부총리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런 이거는- 정무적 고려라는 게.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8.7조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4조밖에 안 되는데요라고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면은 위에서는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쪽에서는 쟤네들이 줄 수 있는데 안 우리는 주는 거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그렇죠. 그쪽 가뜩이나 네. 이제 김동연이라는 사람 성향 자체가 네. 둘이 사이가 안 좋다는 것도 뻔히 알고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어쩌겠어요. 김동연 이 사람도 썼다는데 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어쨌든 간에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와 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와가지고 그 밑에 실무자들끼리 가능한 재원을 다 끌어오자. 네. 우선 내일 예정되어 있던 국채 상환 계획 취소하자. 이게 바이백 1조를 취소한 배경이에요. 본인이 설명한. 그러니까 청와대 외압이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야 최대한 많이 만들어와 라는 경제부총리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자체 실무진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내일 하는 거를 취소를 한 거예요. 바이백을 1조를 하려고 했었던 플랜을 그것도 네. 없애고 이거를 그냥 다. 네, 그걸 해서 어쨌든 적자성 구체 1조 써가지고 1조 원을 바이백을 하자라는 생각의 계획이 있었는데 2주 전에 난 계획이었는데 어쨌든 5조 만들라 그러니까 그 1조 5조 만들라고 한 게 아니죠. 최대한 확보하라 그랬죠. 신재민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신재민의 주장이 최대한 확보하라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가능한 재원을 다 끌어올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다음 날로 예정된 1조 원의 국채 조기 상환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미 공지되었지만 지금 국채 시장을 고려할 때가 아니라고 했다. 라면서 한국은행에 조기 상환 취소 통보를 해서 그 2주 전 공지된 게 하루 전이 취소가 됐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재민 씨가 얘기를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뭐 짓거리를 했다. 하루 전에 취소한 얘기가 이 배경이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 지시나 김동연 부총리의 지시라기보다는 김동연 부총리가 최대한 많이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털린 거죠. 털린 다음에 밑에 실무진들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1조 여기서 빼자라고 얘기를 해서 5조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국채 시장이 얼마나 민감한데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언론에 막 하루 전에 취소가 되니까 언론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야, 뭐 정부가 국채 시장에서 사기를 쳤다. 2주 전에 하기로 해놓고. 그렇죠. 뭐. 공지를 올렸는데 하루 전에 취소하면은 이거는 네. 욕먹을 만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누군가는 뭐 거기 피해를 봤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때 국채 금리도 막 요동을 쳤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본인이 봤을 때는 와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네 국고국이. 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책임이 여기에서 5조 마련을 하기로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어쨌든 최대한 발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동안에 8.7조 다 만들라는 것 아니고 쓴 거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했고 이것도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럼 안 해도 됐잖아요. 본인들이 죄송합니다 벌써 썼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근데 본인들이 공지가 나간 부분이고 네. 이건 그러니까 그냥 했어도 되는 네. 건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취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재민 씨가 포함된 그 물론 본인이 하진 않았겠지만 차관보님 정책 네. 채권 국장이니 뭐 그 실무진 단위에서 캔슬을 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어쨌든 막 그 경제부총리도 엄청 네. 뭐 네. 추궁을 받았고 그 언론들한테 네. 예, 이런 일이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 바로 이제 언론 보고가 나면서 김동연 부총리도 엄청 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언론사에서 그쵸. 왜 뭐 이렇게 했느냐. 김종현 부총리가 네. 눈에 가시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기사나 뭐 국장 과장도 언론사에 막 톤 좀 낮춰주세요 뭐 하면서 되게 그 국고국이 되게 시끄러웠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공무원을 하기 싫었다. 뭐 이렇게 막 모두에게 뭐 피해를 주고 뭐 국채 그런 것 때문에 뭐 피해를 준 게 너무 싫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부총리가 얘기를 하기로 아니 나는 조기 상환 취소하라고 한 적 없다. 네. 그냥 내가 시장 흔드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데 왜냐면 그 사람은 진짜 시장주의자거든요. 진짜 시장주의자예요. 네. 자유한국당이 바로 러브콜한 네.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시장주의자.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장에 공표했다고 하면은 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 아니냐. 그렇지. 근데 왜 했냐? 내가 그날 좀 세게 말했으니까 알아서 조절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신재민 생각이요. 잘못했지만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국가 무오류설이 생각났다. 분명히 이거는 되게 채권 시장에 문제가 되는 거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게 김동연 부총리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청와대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밑에서 알아서 긴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저는 이게 되게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재민이 이렇게까지 자기가 당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김동연이 그 얘기까지 다 보고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것까지 다 빼라고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뭐 어디서 뭐 알아보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제가 봤을 때는 무언가 그 자기 머릿속으로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자기 국가 무오류설이 아니라 이거 뭐 나쁘게 얘기를 하자면 어쩌면 저는 좀 나쁘게 얘기하자면 자기 합리화가 너무 지나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일단은 얘기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 그 전체 사건에서 본인은 빠져 있는 거군요. 이분은. 그쵸. 왜 빠져요? 자기가 보고서를 썼고 바이백도 자기가 분명히 보고서를 썼을 겁니다. 그 실무진 회의에도 참석을 했을 거고요. 혹은 실무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차관보와 그쪽 라인에서 그 밑에서 여차저차 뭐 국장들이랑 한 다음에 야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결론이 났을 수도 있겠죠. 네네네. 그건 잘 몰라요. 어쨌든 간에 더 위로 책임을 묻기에는 좀 애매해요. 애매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러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얘기를 쭉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같은 지지했던 사람들이 비판으로 돌아서는 경우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선의가 모든 결과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 52시간 이런 것들이나 최저임금 올리는 거나 왜 하는 줄은 알겠는데 결과가 지금 좋게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가 흘러가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지금 신재민 씨도 지금 이 신재민이라는 친구도 이렇게 보면 자기는 분명히 선의가 확실해요. 국가를 위해서 이건 아니다. 근데 선의가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여기에 저는 살짝 좀 투영이 좀 되네요. 그리고 선의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나라를 위한 행동으로 이어진다고까지 볼 수는 없거든요. 이 사람의 생각은 이자를 줄이는 게 절대 선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거를 청와대의 판단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약간 논리의 비약이 좀 있었고 본인은 이자를 많이 내는 거는 불의, 이자를 조금 내는 게 무조건 정의 이런 어떤 생각이 있었고 논리적 비약이 합쳐지면서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신재민 씨가 얘기했던 거를 보면 그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책임 물을까 부담되냐, 실무진 다칠까봐 그러냐. 그럼 장관회의에서 안건을 올리고 장관이 결정한 걸로 하겠다. 그럼 실무진은 안 다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경제부총리가 했다고. 이 얘기도 어떤 상황이냐면 그 다음에 며칠 뒤에 그 계산을 해보니까 4조 원 후반대까지는 이제 뺄 수가 있겠더래요. 그래서 부총리한테 보고를 한 거죠. 4조 원 후반대로 이렇게 추가 발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막 계산을 하더니 좀 아쉽고 부담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이 아무래도 국채를 좀 더 추가 발행하는 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김동연이 누가 다칠까봐 부담되냐. 그러면은 장관 건으로 올려라. 그럼 장관 회의에서 한 다음에 우리가 책임질게. 장관급에서 책임질 테니까 그러면 너희 실무자는 안 다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게 공무원 세계의 무조건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봤을 때는 뭐 김동연 씨도 보면은 누구한테 그거를 안 해요. 뒤집어 씌우고는 야 내가 뭐 하라고 했어 뭐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보면은 저는 좀 오히려 이걸 보면서 김동연 부총리가 괜찮은 사람이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퇴임하고 나서 김동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봤는데 진짜 정확한 자본주의에 어울리는 시장주의자, 똑똑한 사람. 그래서 신재민 씨 생각은 여기서도 들으면서 누가 다치는 게 중요한 거냐. 불필요한 이자가 발생해서 국가에 손해를 끼치게 생겼는데. 신재민이라는 사람은 여기서도 또 정의감이. 그래서 다치는 게 중요한 거로 생각하는 이 공무원들의 썩어빠진 마인드가 싫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너무 국채 시장도 망가질 것 같기도 하고 이 피해가 국제 전반으로 파급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와의 트러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저희가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이거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네 요거는 네. 좀 이따가 네. 네. 다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네. 3부 때 조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좀 오버돼서 자 시사건건 잠시 쉬었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